자, 일단 GDP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죠? GDP. GDP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라고 해서 국내 총 생산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동안 그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새롭게 생산된 거라고 했었죠. 그죠? 새롭게 생산된 거. 그렇게 해서 최종 생산물의 이 시장 가치를 합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GDP를 가지고 한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를, 경제 수준을 파악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통 그 전체 총 인구로 이제 나눠 주면은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나온다라고 했었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GDP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과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GDP의 이제 개념이랑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국내 총 생산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새롭게 생산된 그 최종 생산물의 가치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외국인 선수의 연봉,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GDP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반면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 중고차. 중고는 이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부가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부품. 이 부품이라는 건 이제 중간 재화를 말하는 거죠. 중간재.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만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품이라던가 중간재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자급자족. 그죠? 자급자족을 위해서 생산된 어떤 재화 이런 것들도 생산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GDP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또 봐주셔야 될 게 GDP에 이제 포함되기는 하지만 한계점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GDP 증가분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서술형에 잘 나온다고 했었어요. 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나 서비스만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활동이라던가 주부의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주부의 가사 노동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죠?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GDP 증가분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은 GDP 증가분.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라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재해 같은 거 있죠. 그죠?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GDP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 바람직하진 않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불평등도라든가 빈부격차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나라의 경제적인 규모,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었고요. 보통 이제 아직까지 5단원 들어간 학교가 없는데 만에 하나 이제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우신다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실질 GDP를 분모로 잡고 거기에 이제 올해 실질 GDP 마이너스 작년 실질 GDP 그걸 이제 백분위원으로 나눠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잘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재에도 이제 써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는데, 물가라는 건 이제 평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합적인, 전반적인 가격을 평균한 거다. 그쵸?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물가 지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우리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그 재화나 서비스의 품목들이 있죠. 그 재화나 서비스의 품목들을 평균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식재료 같은 것들, 그렇죠? 학원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평균한 수치를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비교 연도라는 게 있고 기준 연도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 기준 연도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자료에서는 2010년이 100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연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표에서는 이제 비교 연도가 2015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금 잘 보니까 109.8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8%포인트 기준 연도보다 9.8%포인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료를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건 이 우리 소비자와 상관없이 이 생산자들에게 필요한 원료들이 있죠. 원료, 원자재들. 이 원자재들의 물가를 평균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었지.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이 불리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에는 돈이 아닌 실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실물 자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땅, 건물, 아파트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 그렇죠? 돈을 빌린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1억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1억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불리한 사람, 아무래도 이제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 은행에 잔고가 넘치도록 많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수지 조각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봉급 생활자들이라던가 연금 생활자들 퇴직하시고 그 퇴직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채권자라고 하죠. 돈을 빌려준 사람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가운데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크게 피해를 본다. 이런 것들. 요게 이제 또 서술형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자 저축이 감소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이 실물 자산을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야. 실물 자산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 건물, 아파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투기,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오르게 된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각 경제 주체별로 노력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업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실업의 이제 개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일할 뜻도 의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라고 불러요. 이 능력이나 일할 의사가 둘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실업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이 노동 가능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노동 가능 인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학생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학생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업자다, 실업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실업에 유형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었지, 그렇죠? 그래서 경기적 실업,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29년에 세계 대공황 당시에 전 세계, 그죠?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 상황 하에서의 지금 이제 각 나라, 그죠? 실업자 분들 지금 상당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죠. 경기적 실업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 방식, 산업 구조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산업혁명이라던가 선생님이 지난주에 무슨 혁명? 정보혁명 설명하면서 많은 이제 실업자들이 양상이 되고 있다고 했었죠. 생산 방식이 바뀌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 실업은 여름철에 이제 여러분들 뭐 스키장이라던가, 그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바닷가,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찰적 실업, 마찰, 잠깐만요. 잠깐, 선생님 잠깐만, 얘들아, 미안.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찰적 실업하다가 끊겼는데 마찰적 실업은 이제 이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직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잠시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 과정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했었고, 자, 92쪽 우리 했었냐, 지난주에 얘들아? 한번 봐봐. 92쪽 안 안 했어요. 했었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써보세요. 큐. 자, 다 하셨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1번. 1번을 우리 욱진이가 한번 쭉 읽어보자. 큐. 일정 시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 네.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을 파악하는 경제 지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측정함. 국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움. 소득 분배 상태나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기 어려움. 그렇죠. 요거 한 개점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서술형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우리 준서가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볼까? 큐. 경제 성장,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형상, 영향, 긍정적, 물질적 풍요, 삶의 질 향상 등, 부정적,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심화, 빈부격차 심화 등. 그렇죠. 자, 이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국민 총생산, 요건 이제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지, 얘들아, 그치? 양적 성장.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질적인 성장을 동반한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질적 성장과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는 또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치? 삶의 질이.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물가가 나오죠? 물가 우리 수민이가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볼까? 큐. 물가,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 네.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인플레이션의 영향, 화폐 가치 하락,
실물자 3보유자 돈을 빌린 사람은 유리하고 금융자 3보유자 공급생활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불리함. 저축 감소, 기업의 투자 위축, 부동산 투기 성공, 무역 불균형 발생,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네. 그다음 이제 물가 안정 방안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여러분들 경기가 과열이 되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경기가 과열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이제 가격이었고요. 그렇죠? 제로.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었죠. X축에.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불렀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상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있어요. 공고 곡선이라고 불렀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거시경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Y축을 뭘로 봐야 되느냐? 물가로 보는 거죠. 이제 물가. 물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들 수요가 어디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 왼쪽으로 간다고 그랬어?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 그렇죠. 준서 땡큐. 그렇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었지? 수요가 증가하면. 따라서 D에서 D 다시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균형점이 또 바뀐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물가라고 하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은 당연히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리는 거야. 그치? 소비를 늘려 나가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소비를 계속해서 늘려야 돼? 좀 줄이도록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줄이도록 해요. 그렇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소비가 증가하면 계속해서 이게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물가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요. 올라가는 거지? 맞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수요가 경기가 과열되지 않게끔 이걸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거예요. 재정 지출.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돈을 안 푸는 거야. 정부가 개별 경제 주체인 가게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으니까 자꾸 소비를 늘리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그쵸?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는 거 대표적인 게 뭐야? 뭐 전기세라던가, 그죠? 그 다음에 수도세, 뭐 지하철 요금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 다른 제품들 있잖아. 다른 제품들도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공공요금이 이렇게 인상되면 다른 제품들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들아? 찍어봐. 올라요. 어? 올라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다른 제품들도 올라요. 오릅니다.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공공요금이 오르면은 다른 기업체에서도 계속해서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 물가가 또 계속해서 또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치? 이런 거. 그다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을 혁신시키는 거야. 기술을 혁신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앞 단원에서도 배웠었지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기술이 혁신이 되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어,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기술 혁신. 복습한 사람. 기술 혁신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 좋은 거지. 거. 왼쪽으로 이동해, 오른쪽으로 이동해. 좋은 거. 왼쪽. 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Y축이 가격이야. 오른쪽이 X축이 거리량이지.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거리량이야. 만약에 이게 공곡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생산 방식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늘어요. 가격이 오르는 아. 거야. 그치? 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술이 혁신되었을 때에는 공곡곡선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사게 되는 거지. 알았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로 본다고 했었지, Y축을. 그치? 그러니까 생산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물가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그렇죠?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된다. 그렇죠? 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은 수요가, 소비가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소비자, 과소비를 자제하자. 그렇지. 지나치게 소비를 늘림으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잘못 그렸죠? 수요 곡선이 어떤 거야? 요게 수요 곡선.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가격도 오르게 되고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치? 과소비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 실업을 우리 아영이가 한번 쭉 읽어볼까? 큐. 실업,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 실업의 유형,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기업이 고용을 줄여 발생함,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 변화로 관련 부문의 일자리가 사라져 발생함,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 고용 기회가 주로 발생함, 마찰적 실업, 이직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됨. 실업의 영향, 개인적 측면, 생계 유지 곤란, 심리적 불안 등, 사회적 측면, 인적 자원 낭비, 사회 문제 발생 등, 예. 고용 안정 방안, 정부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시장 개척 연구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등, 근로자 자기 개발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 등. 예, 오케이. 자, 잘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실업의 유형이죠. 실업의 유형. 실업의 유형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수고했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달에 풀을 거야. 알았지? 이거 좀 건들지 마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국제거래와 환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 네. 자, 이번에는요, 이제 5-3단원 되겠어요. 국제거래와 환율 파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무역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무역이라는 걸 이제 왜 하는가. 영어로 이제 우리가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그죠? 트레이드. 이 무역을 이제 왜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이 환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갈 때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공항에도 이제 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그 여행을 갈 나라의 화폐로 이렇게 어때요? 환전을 해 안 해? 환전을 하죠. 그죠? 그 환전을 할 때 그 중요한 기준이
환율이라는 거예요. exchange rate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영어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1 환율이 뭐 1달러에 1,200원이다. 이럴 때 이제 $1 환율이 이제 1,200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환율의 이제 개념. 그 다음에 환율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앞에 4단원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환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Y축을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환율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수요나 공급이 적거나 많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오르는지 감소하는지. 그 다음에 환율이 이제 오를 경우에는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환율이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또 경제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계속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국제거래와 이제 환율, 국제거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미가 나와 있는데, 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 이 생산물이라던가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거래하는 거,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국제 거래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앞 단원에서도 이제 배웠었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이 생산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재화라던가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거고, 그치? 최종 생산물 아니면 여러분들 중간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원료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산 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얘들아? 토지가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노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뭐 이런 거, 그치?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도 지금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특히 이제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게 이 노동과 관련해가지고, 그쵸? 상당히 왕래를 자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 보다 보니까 그 경기도 북부, 의정부가 동두천 쪽인데, 일할 분들이, 농사일을 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야.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일꾼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사일도 거들어 주시고 월급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농업 기술을 잘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 세계화라고 해가지고 노동도 또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걸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 얘들아 대답해봐.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렇죠. 준수 한 명 대답했네. GDP 포함이 되지. 왜?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라고 했었잖아. 그치?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국적은 물론 그분들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버시는 거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제 거래라는 걸 하게 되는 걸까? 그렇죠?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번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연환경과 이제 천연 자원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치? 여러분들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자원이 좀 빈약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은 풍부합니다. 뭐 사실 사람도 자원에 포함을 시키긴 해요. 넓은 의미에서. 그치? 하지만 이제 뭐 지하 자원이라던가 광물 자원 이러한 것들은 좀 우리나라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노동, 자본, 기술,
그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은 있죠. 자본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인건비가 좀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 집약적인 공장, 그죠? 많은 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던가 그죠? 캄보디아, 뭐 필리핀 이런 쪽으로 요즘에는 공장을 많이 이전하고 있죠. 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그쪽 동남아시아 쪽이 임금이 싸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생산비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조금 들어가야지 그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그죠. 임금이 비싸면 비쌀수록 생산비도 비싸지겠지 그죠.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라마다 자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비교 우위에다가 별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에 이 특화하는 거, 특화라는 거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그죠? 그 상품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을 우리가 비교 우위라고 불러요. 그리고 비교 우위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릴 테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 우위. 예를 들면 이제 A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B국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뭘 만든다고 할까?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까? 자동차랑 그 다음에 뭐 밀가루로 갈까? 밀가루. 자동차랑 이제 밀가루를 만드는 데 있어서 A국하고 B국이 있는데 A국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10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B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17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그다음에 밀가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A국 같은 경우에는 5만큼의 노동력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B국 같은 경우에는 10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이 자동차 생산이라던가 밀가루 생산에 있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A국이 B국에 비해서 어때요? 자동차랑 밀가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둘 다 우위가 있어 없어? 우위가 있지? 얘들아 댓글을 좀 해줘라. 우위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 우위라고 불러요. 절대 우위. 아시겠어요?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이라는 건 발생을 할까 안 할까? 발생하지 않겠죠. 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A국의 입장에서는. 그치? 왜? A국이 B국보다 자동차나 밀가루 생산에 있어서 둘 다 우위가 있으니까. 그치? 하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교 우위라고 했잖아요. 비교 우위. 상대적으로 이제 우위가 있는 쪽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국 같은 경우에는 뭐에?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B국 같은 경우에는 뭐에? 밀가루 생산에 이렇게 맞지. 밀가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국은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B국은 그래서 밀가루를 생산하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비교 우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이제 A국은 자동차에 특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B국은 밀가루에 특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비교 우위의 개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이제 이 비교 우위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이 이제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상호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무역, 다시 말하면 국제 거래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국제 거래가 발생한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 자료를 좀 같이 볼까요? 오른쪽 날개. 자, 자료 코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주요 수출 상품의 이제 변화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죠. 70년, 90년, 2015 비교적 최근이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놨는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1970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수출했던 게 이제 섬유, 합판, 가발, 요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당수의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해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불러요. 노동 집약 산업. 아시겠습니까?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97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한참 이제 궤도국이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처럼 임금 수준도 상당히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는 나라들이 이 섬유 공장이라던가 합판 공장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역전되죠. 이렇게 이제 신발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이제 밀리게 되고, 예, 의류, 반도체. 물론 이제 의류 같은 것도 뭐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이 반도체가 등장을 하게 되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볼까? 이건 이제 기술 집약 산업이에요. 기술 집약 산업.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을 갖게 되었구나. 그죠? 그 다음에 1970년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산업만 있었는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도 이제 발달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인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어때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그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 모바일을 말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IT, 그죠? IT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수출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냥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이라고 써볼게요. 자본 집약적,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랑 그다음에 90년대랑 이제 2015년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산업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었구나. 저차 산업에서 이제 이렇게 고차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국제거래. 저희 국제거래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국제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의 제약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하고 이제 수출이라던가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관세. 통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물건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통관 절차.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법으로 이제 뭐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물품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들어와도 괜찮은 물품인지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아시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통관이라고 불러요. 통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선생님도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러한 앱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이러한 뭐 관련 물품들 이렇게 몇 번 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시키면 뭐 한 2, 3일 정도면 오잖아요. 빠르면 2일 정도면 오고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뭐 다음날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국제거래 같은 경우에는 통관 절차가 상당히 길고
그다음에 이제 배에 선적을 해서 배에 실어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빨리 오면은 한 보름 정도, 그죠? 한 20일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거 거래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화폐의 교환이 필요하다. 그쵸?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화폐가 다 달라요. 그렇죠? 물론 이 세계 국제 거래를 할 때 통용되는 화폐가 있긴 해요. 보통 무슨 화폐를 많이 사용합니까? 그렇죠? 달러화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달러화를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를 할 때에는 자국의 화폐로 또 이렇게 거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자국의 화폐로 이 거래를 하건 달러로 거래를 하건 중요한 건 뭐야? 반드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환. 그렇죠? 그래서 이 교환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환율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지. 그죠? 환율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필요해지고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정 상품의 이제 거래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각 나라마다 법이라던가 제도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이제 이렇게 금지하는 품목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무기류 같은 거, 그죠? 이런 거는 절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화학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폭탄을 제조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독극물을 제조할 수 있는,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약류 같은 거, 가벼운 뭐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들 혹은 그 특정 나라의 주 이런 지역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거래 제한 또한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외워야 될 부분은 없죠, 이 부분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거래의 영향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쵸? 아까 이제 여러분들 뭐 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뭐 절대 우위도 있고 비교 우위도 있지만 절대 우위만 가지고는 이제 무역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가 이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 특화를 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제 무역을 국제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 같은 것도 이제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 나라별로 이제 뭐 천연 자원 같은 거, 원료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원료가 풍부한 나라도 있고 원료가 이제 부족한 나라,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갖고 있지 않은 나라, 그죠?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물품에 이렇게 특화를 해서 집중을 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가운데에서 장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시장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양한 상품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단점을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 부정적인 영향, 그죠? 없지 않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선진국들은 괜찮아요. 선진국들은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시장도 넓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약간 이제 개도국이라던가 저개발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이제 선진국의 어떤 물건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개도국이라던가 저개발 국가의 이제 기업들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주 그냥 값싸게, 그죠? 각종 이제 어떤 이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대자본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저개발 국가라던가 개발도상국의 이 신생 기업들 내지는 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은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의존도가 증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재화라든가 서비스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그 생산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은 큰 그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생산 능력이 부족한 나라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의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미국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EU에 문호를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아프리카나 이제 남아메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팔 게 없잖아요. 선진국한테. 그치? 사기는 사는데 팔 게 없어요. 팔 게. 그치? 그러한 가운데에서 무역 의존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경우에 이 선진국들이 이 물건을 수출을 안 한다라고 엄포를 놓을 경우에 심각하게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한 경제적인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마찰. 무역 마찰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국가와 국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자기 나라 물건을 이 상대 국가에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충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랑 중국 있죠.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이렇게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 대규모 관세를 더 올려서 부과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어떤 특정 물품을 수입을 규제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역 마찰이라고 하고 중국은 그걸 당하고만 있어요? 보복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미국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수입을 규제한다라던가 아니면 특정 업체.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 내 테슬라 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이제 안전 장치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이 되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이렇게 발벗고 나서니까 테슬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중국이 테슬라를 아예 이렇게 미국으로 추방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무역 마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국제 거래가 이제 확대가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국제 거래 확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 이렇게 무역이 어떻게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을까? 별 표시해 주세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에요. 교통과 통신. 그러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어때요? 옛날처럼 멀은 거야, 이제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가까워지는 거, 그죠?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시 공간이 수렴된다라는 말을 해요. 시 공간의 수렴. 요 개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공간이 수렴된다,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세계화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건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FTA라는 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FTA라는 거 여러분들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의 약자예요. 아시겠죠? 세계 무역기구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세계 무역기구의 활동의 결과 옛날에는 이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무슨 무역을 많이 한다?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약자죠. 자유무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유무역이 확대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외국의 물건들을 뭐 슈퍼라든가 뭐 마트가 이제 없기도 했었지만 옛날에 마트나 이제 슈퍼에서 외국의 물건을 사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마트, 백화점 이런 데에 가가지고
외국의 어떤 뭐 치즈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의 이제 포도주, 와인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FTA, W 체제 하에서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이 이렇게 체결이 국가와 국가 간에 되면서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 WTO 가입을 한 가입국이고요. FTA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제 값싼 농산물 같은 거, 농수산물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물론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출을 이제 수출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제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농수산물의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 농산물이 상당히 싸요. 농수산물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외국의 어떤 이 농산물들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상당히 양질의 농산물과 이 수산물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농민들, 농수산 어민들의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뭐 책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잠깐 오른쪽에 보시면은 FTA 이제 확대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W 체제 하에서 요즘에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FTA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가 가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심지어는 중국도 가입을 했잖아요. 러시아랑 아프리카랑 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입을 안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가 간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금이라던가 수입 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했었는데 이러한 무역 장벽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별표해 주세요.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FTA라는 건 보호 무역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유무역을 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유무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렇죠?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금이라던가 수입 제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자유무역을 향상해 나가고 있다. 꽤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이템이 나와 있어요. 자, 국제거래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연하죠. 이제 국제거래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하다 보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은 거 하나하나, 뭐 스파게티 면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국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세계 무역의 총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계 무역의 이 총액, 이 총액이 대체로 증가하게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거래 대상도 이제 확대된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화, 물품들, 상품들이 이제 주로 거래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생산 요소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별 표시에 생산 요소도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날개를 보시면 국제거래 이제 양상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 그래프를 좀 잘 읽을 줄 아셔야겠죠? 같이 가볼까요? 자, 일단 X축이 이제 단위가 10억 달러니까요. 그죠? 10, 100, 1000만. 자, 10억 달러. 그죠? 그 다음에 20억, 30억, 40억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연도가 나와 있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 국제 거래의 양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995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서 봤을 때 거의 3배 이상 3배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무역액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무역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1985년까지만 하더라도 614억 달러에 불과했었는데, 그치? 여기 보시면은 막 지금 96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거의 뭐 100억을 향해서, 그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국제 거래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환율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일단 여기까지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어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없어요? 괜찮아요? 자, 환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별 2개 주세요. 환율.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이 그래프 같은 거, 수요와 공급의 이동,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복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의 의미, 그리고 환율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지, 그리고 올랐을 때랑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는 각각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환율의 이제 개념이 나와요. 그죠? 그래갖고 exchange rate라고 했었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자국의 화폐를 외국 화폐로 이렇게 교환하기 위한 비율을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뭐 1,200원을 줘야 한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1,200원 달러 내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통 한 1,2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변동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지만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면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은 여러분들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이렇게 있고요. 원점 제로, 그 다음에 X축 거리량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있었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급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균형 환율이 결정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로 들면 자, 환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환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여러분들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었어?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어? 환율 수요가 증가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균형점이 바뀌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환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율이 인상된다라는 건 뭔 소리냐? 옛날에는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1,000원만 있으면 1달러를 바꿀 수 있었어. 이해돼? 여기서 쓰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를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야? 1,20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상황이지.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왼쪽으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균형점이 바뀌게 되죠. 균형점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환율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8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환율이 오르는 거고 환율이 인상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환율이 인하되는 거라고 하는 거구나. 요거를 일단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 방금 이제 결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외화의 수요, 외화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화의 일단 수요. 수요라는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야? 쓰는 거야? 만드는 거야? 수요라는 말은. 쓰는 거.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건 외국 화폐, 외국 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외국의 돈을 쓴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니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 나가는 거. 그렇지. 나가는 외국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경우에 외국으로 나가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연하죠. 물품을 사고 난 돈을 달러로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외환을 왜 수요하는 거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야? 해외여행, 해외 투자, 해외 유학, 이런 거.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을 갈 때에도 우리가 어때요? 외국 화폐를 써, 안 써? 쓰잖아요. 그쵸? 그것도 외환의 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외채 상환. 외채라는 거 여러분들 무슨 소리예요? 외채. 외국에서 진 빚을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외국에서 진 빚. 상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상환. 갚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외국에서 진 빚을 갚는 거야. 그러면 달러를 쓰는 거잖아,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야?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디로 이동해?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선 여러분들 이 그림 자료 4번의 그림 첫 번째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최초의 균형점은 여기였어요. 그렇죠? 환율이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됐었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되고 예.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거래량 또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요거 이해되시죠? 반면에 이번엔 반대 상황이야. 외환의 공급이 있어요. 공급. 외환의 공급. 공급이라는 건 뭐야? 외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언제 들어와? 반대 상황이죠. 180도.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을 뭐 했을 때? 수출했을 때. 아시겠습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뭘 받는 거야? 달러를 받거든요. 그죠? 달러를 받아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간 거였고 이번엔 반대로 어디로 오는 거야?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와요. 이렇게 해서 막 코리아 원더풀 아름다워요. 밥 맛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와갖고 여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화폐를 써, 안 써? 쓰는 거죠. 그렇죠. 외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 유학이라든가 외국의 어떤 기업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유명한 어떤 갑부가 한국에 뭐 딸이나 아들을 이렇게 유학을 보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차관을 도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차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국에서 돈을 꼬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그걸 차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로 말미암아 외환의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죠? 그죠? 맞죠?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그림 나와 있죠? 교재 보시면 두 번째.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나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한 가운데에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가? 그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이거 별 표시 되게 중요합니다. 상승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달러가 원래는 이제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이 되었을 때를 우리가 이제 환율이 상승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야? 옛날에는 1,000원이면 1,000원 주면은 1달러를 환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얼마를 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1,200원을 줘야 돼. 1,200원. 이게 그만큼 200원을 더 줘야지 1달러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인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환율이 상승하면 이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우리나라의 상품이 수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의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1,000원이 1달러였는데 이제 1달러 주면은 얼마 어치를 할 수 있는 거야? 1,200원 어치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외국의 입장에서, 바이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야? 싸진 거야? 비싸진 거야? 어려워? 봐봐. 옛날에는 1달러가 1,200원이었다니까. 1,000원이었다니까? 근데 환율이 인상됐어. 환율이 인상돼가지고 1달러가 1,200원이 됐어. 1,200원. 그러면 외국의 바이어 입장에서는 같은 1달러인데 옛날에는 얼마 어치밖에 못 샀어. 1,000원어치밖에 못 썼잖아. 이해돼 얘들아? 근데 이제 얼마짜리를 살 수 있는 거야? 1달러로. 1,200원. 1,200원어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요.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면 되고.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1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원이 1,200원까지 줘야 되니까 외국의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싸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비싸지는 거잖아. 옛날에는 1달러면은 1,200원, 1,000원짜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 가지고 얼마를 할 수 있는 거야? 1,200원짜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짜리를 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환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200원을 줘야 1달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한 가운데에서 외국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그만큼. 싸진 거야? 비싸진 거야? 비싸진 거. 비싸져요. 거죠. 비싸진 거지? 비싸진 거야.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얘들아. 이거 막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망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외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그렇죠? 외국 상품의 가격. 그러한 가운데에서 수입은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많이 갈까 많이 못 갈까? 이것도 연결되지.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못 가요. 많이 갈 때에는 언제 많이 가는 게 좋은 거야? 환율이 하락했을 때. 그죠? 원래 1,200원이었는데 뭐 지금 1달러가 900원이다. 요럴 때 가면 좋은 거지. 요럴 때 가면. 요럴 때 외국 여행 가면 좋은 건데 한참 인상됐을 때 가는 거는 불리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국민의 유학비 비중 등.
요것도 이제 연결이 되죠. 유학비. 그죠? 옛날에는 1달러, 1,000원이 이제 1달러였는데, 이제 1달러가 이제 얼마? 1,200원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모님, 자녀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유학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놀러 올만 해, 안 해? 놀러 올만 한 거지. 그치? 놀러 올만 한 거야. 왜? 옛날에는 1달러가 1,000원어치밖에 안 됐는데 이제 1달러를 가지고 1,200원어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는 아마 늘어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자, 이 수입 원자재 가격.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석유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석유나 가스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이제 인상하게 되면 그렇죠? 옛날에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이제 1,2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이런 거. 그다음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만약에 돈을 꼬은 게 있어. 갚아야 돼. 그러면은 외국 화폐를 이제 이렇게 외국의 부채를 갚을 때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 왜? 옛날에는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200원으로 늘은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지 옛날보다. 이런 거.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구나. 그치? 반면에 환율이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언제 이제 하락을 하느냐.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Y축이 이제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X축이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는 형태의 환율에 대한 외환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것을 이제 외환에 대한 공급 곡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렇게 이제 균형 환율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게 되는데 환율이 이제 하락하는 경우 환율이 이제 하락한다는 건 외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달러를 안 쓰는 거야. 외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달러를 안 쓴다는 거지. 그러면 외화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와.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어디로 와? 왼쪽.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렇게 왼쪽으로 오겠지. 그러한 가운데에서 균형 환율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거. 반면에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봐볼까요? 자,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달러가 막 들어오는 거야. 외국인들이 막 돈을 쓰고 있나 봐. 그렇지? 이렇게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지. 이렇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균형점이 최초에 여기였는데 바뀌게 되죠? 어디로 바뀝니까? 여기로 바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도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환율은 감소하는구나. 환율은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했을 경우 이번엔 반대죠. 그러니까 1달러가 원래 뭐 예를 들면 1,000원이었는데 하락하는 거죠. 1달러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800원이 되는 거야. 800원. 요게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 근데 이게 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1,000원에서 800원이 됐는데 왜 이게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죠? 자, 이건 이제 뭔 소리인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이 1,000원을 주면은 1달러로 환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소리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제 얼마를 주면은 1달러로 환전할 수 있다는 소리야.
800원. 이해돼요? 800원만 있으면 이제 1달러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요거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바이어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바이어들이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1달러 주면은 1,000원어치를 할 수가 있었어. 그치? 그런데 환율이 하락했어. 1달러가 800원으로.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는 1달러 1,000원짜리 할 수 있었는데 이제 1달러 주고 얼마짜리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자냐? 800원. 그래. 니네가 미국의 바이어라고 가정을 해보라니까? 1,000원짜리를 못 사고 이제 1달러로 800원짜리밖에 800원 어치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수출은 감소해. 반면에 미국의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의 제품 가격이 어떻게 돼? 싸죠, 비싸죠? 싸지는 거지? 싸지는 거야. 그쵸? 이제 옛날에는 1,000원 1달러 1,000원어치밖에 못 사는데 이제 800원어치를 사올 수 있는 거. 800원만 주고 1달러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유리해지는 거죠. 당연히 넘어져도 당연히 자국민의 유학비 부담 감소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을까 감소할까? 감소. 다시 한번 증가해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을까 줄을까? 감소해요. 그렇죠. 감소. 감소하겠지. 그치? 준서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1달러를 환전을 하면은 1,000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1달러를 주면 얼마밖에 못 받아? 800원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싼 나라야, 비싼 나라야 지금 한국이? 비싼 나라. 비싼 나라가 되는 나라.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반면에 외국에 여행 가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수는 어떻게 될까? 늘어요. 그렇죠. 외국에 여행 가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수는 늘어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머지않은 미래에 자유롭게 이제 외국 여행을 하게 될 텐데 환율이 이렇게 좀 예전보다 좀 떨어졌을 때, 그렇죠? 환율이 떨어졌을 때 외국 여행을 가는 게 혜자예요, 혜자.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외국 여행을 가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된다. 그렇지. 외국의 어떤 뭐 석유라던가 천연가스, 뭐 철광석 이런 걸 이제 수입해 올 때에도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이제 빚진 돈 갚을 때에도 그렇죠? 부담이 감소하겠지. 자, 여기까지 얘들아 이해되냐?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니네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하고 똑같아. 수요와 공급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수요가 이제 증가, 그러니까 기준이 외환이야, 외환. 외국 화폐. 그러니까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느냐, 뭐 공급이 증가하느냐,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느냐, 공급이 감소하느냐. 이거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서 이게 이제 환율이 떨어졌구나, 환율이 하락했구나, 환율이 올랐구나, 상승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환율이 인하가 되었다라는 말은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800원으로 떨어졌다. 이게 인하가 된 거야. 알았지? 일단 쉽게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환율이 인상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이제 1,2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게 이제 환율이 인상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바이어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